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에 학습할 문제행동 언어재활의 주제는요, 바로 행동연쇄법이랑 처벌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을 좀 돌이켜보면요, 자, 강화라고 해서 행동을 늘리기 위한 방법을 배웠고요. 또는 조건 강화라고 해서 또는 간헐 강화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또 줄이는 데 사용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극식별화라고 해서 때로는 때와 장소에 따라서 행동이 적절한 행동일 수도 있고 부적절한 행동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식별, 구분하고 이것을 일반화하는 것들을 또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행동연쇄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련의 새로운 행동을 형성하는 방법을 배울 예정입니다. 우리가 바로 직전의 시간에 일련의 새로운 행동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용암법이라고 해서 페이딩이 있고요. 자, 조형법이라고 해서 쉐이핑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새로운 행동을 형성할 때 있어서는 용암법이 더 적절합니까? 아니면 조형법이 더 적절합니까? 예, 맞습니다. 조형법이 더 적절합니다. 자, 조형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조형이라고 하는 게 심리학의 용어인데요. 자, 심리학의 용어지만 사실은 미술 쪽이랑 좀 가깝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미술 관련된 전공 중에 조소라는 게 있잖아요. 자, 조각을 얘기하는데요. 조각과 소묘를 얘기하는데요. 자, 조형이라는 것은 큰 돌이 있으면 그 돌을 이렇게 정으로 쪼개서 다비드상처럼 이런 동상을 만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쪼개듯이 하나씩 하나씩 바꿔주면 우리가 목표 행동에 우리가 부합되는 것을 만드는 게 바로 조형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배우실 행동연쇄법은 조형법하고 뭐가 다르냐면요. 자, 조형법은 어떤 큰 하나의 행동이에요. 큰 맥락에서의 하나의 행동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행동연쇄법은 그것이 아니고요. 자, 연쇄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 연속된 어떠한 형태를 행동 연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특정 복잡한 행동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일련 연속된 새로운 행동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자, 예컨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손을 씻는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랑 뭐 어떤 감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씻고 있습니다. 자, 손을 씻는 행동은 단순한 행동인가요? 아니면 일련의 행동인가요? 일련의 행동이죠. 자, 여러분들 그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누칠을 하고 손을 씻고 이 깍지를 껴서 군데군데 씻고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씻고 나서 수도꼭지를 잠그고 자,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일련, 자, 하나의 연속된 어떤 시퀀스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행동을 형성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아까 제가 손 씻기 예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지적장애 아동이 그러니까 심한 지적장애 아동이나 심한 자폐증 아이들에게 이런 행동을 손 씻기 행동을 가르칠 때 바로 행동연쇄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두 번째 주제는 처벌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셨던 거는 비교적 강화였어요. 자, 레인포스먼트라고 하는 강화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어떤 행동을 잘했을 때 부가적으로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이른바 강화물, 강화물을 제공할 경우에 행동이 는다라고 하는 것이 강화의 핵심이었고요. 자, 부적 강화는 뭔가요? 자, 부적 강화는 이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도 일종의 강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네거티브라는 거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호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정적 강화 포지티브는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부적 강화 네거티브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강화는 핵심은 뭐냐? 자, 좋아하는 것을 부가적으로 주던 이것이 정적 강화죠. 그 다음에 싫어하는 것을 부가적으로 제거하던 이것이 바로 부적 강화입니다. 자, 하지만 핵심은 강화는 모두 다 행동을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못 배우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처벌이라고 하는 퍼니시먼트는 그것이 아니고요. 자, 행동을 제거할 때 사용을 합니다. 즉, 강화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강화는 행동을 늘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자, 처벌은 그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행동을 제거할 때 사용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학습하실 내용의 목차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목차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먼저 행동연쇄법이 있습니다. 자, 부제가 참 흥미로운데요. 자, 일련의 새로운 행동을 형성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좀 초점을 맞추셔야 할 건 바로 일련이라는 거죠.
자, 1년은 연속성을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시퀀스가 되겠는데요. 즉 우리가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행동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을 새롭게 형성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행동 연쇄법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래서 11장에서는 행동 연쇄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행동 연쇄를 가르치기 위한 방법이 이 책에선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행동 연쇄를 가르치기 위한 절차를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11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또 한 가지 더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 페이딩이라고 하는 용안법과 자, 쉐이핑이라고 하는 조용법의 차이를 또 배우셨지 않습니까? 조용법 파트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근데 11장에서는 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이 연쇄법하고 용안법하고 조용법을 정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서머리처럼 공부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연쇄법과 용안법, 조용법의 차이점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파트는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11장에서 좀 더 주의 깊게 보시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전 챕터랑 비슷하게요. 연쇄법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연쇄법의 함정이라든지 효과적 적용을 위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역시 그 함정이나 지침 같은 경우는 교재 내용을 이 PPT에 담기엔 좀 한계가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직접 좀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침은 가이드라인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임상에 나와서 이런 문제 행동에 처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효과적으로 행동 연쇄법을 우리가 적용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순차적으로 한번 그런 내용들을 학습하고 정리하고 실제로 적용해 보시면 더 뜻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2장은 아마 오늘 다루긴 좀 어렵고 다음 시간에 다루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12장은 처벌입니다. 처벌은 무엇이냐면 부적절한 행동을 제거할 때 사용을 하는 대표적인 방법인데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책의 저자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처벌은 가급적이면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다면 처벌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인사관계라든지 직업적인 관계에 있어서 직장인들을 위한 조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칭찬은 엑셀레이터이고, 네, 이 질책은 브레이크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그게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들 처벌이라는 것은 당장 부적절한 행동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됩니다만 결국 사람을 위축시키게 만들고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그런 악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처벌은 좀 시행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이 책의 저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처벌 파트에서는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처벌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것이 왜 브레이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벌칙의 유형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벌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신체 위해를 가하는 그러한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뭐 언어 폭력도 언어에 대한 벌도 있습니다. 말로 하는 처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유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고요. 자, 다음에는 처벌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갖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잠재적으로 해로운 처벌의 부작용. 자,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책의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처벌이 안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벌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초래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처벌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지침,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는 길게 다루지는 않고요. 여러분들 교재를 좀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앞에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복습 부분도 좀 길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직전 시간에 배우셨던 용안법이랑 조용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좀 생소한 용어일 거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용안법 기억나시죠? 자, 용안법은 자, 자극을 변화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반응을 변화시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선행 자극을 변화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오류 없는 학습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선행 자극, 자, 자극이라는 건 우리가
치료사가 이 대상자한테 주어주는 그러한 형태의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예컨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것은 자폐아동에게 이름을 묻고 대답하기의 기능을, 이것을 우리가 화용적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능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이때 치료사는 어떻게 했었나요? 자, 네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서 바로 이 아이의 대답을, 정확한 반응을 같이 함께 얘기를 해줬죠. 자, 이 선행 자극에 같이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름이 뭐니? 피터.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수차례 반복하다 보면 아이가 따라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답인 이 뒷부분의 자극을 한 글자씩 없애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너 이름이 뭐니? 그 다음에 P까지만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단서를 처음부터 얘기를 해주고 완벽하게요. 그 다음에 단서를 하나씩 줄여나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사실은 행동 수정에만 쓰는 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활의학과에서 신경언어 장애 치료사로도 이제 4년간 근무했었는데요. 신경언어 장애 환자들한테도 많이 쓰이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그 치매 환자들 시간차 회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실은 용안법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차원이라는 거 간단히 한 말씀을 드리면, 구조일 수도 있고, 또는 학생 수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자극하는, 그 제시하는 이 자극 이 문장의 길이일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차원이라고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인 조용법은, 자, 여러분들 앞서 보셨던 용안법은 자극을 변화시키는 거였어요. 즉 치료사가 제시하는 단서의 길이를 줄이는 거였고요. 자, 조용법은 뭔가요? 자, 조용법은 행동, 즉 이른바 반응을 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용법은 전혀 발생되지 않은 행동을 형성, 즉 만들어줄 때 사용되는 절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서로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큰 돌덩이를 점차 이렇게 정으로 쪼아서 우리가 하나의 조각상을 만들듯이 비슷한 모양으로 점차 반응을 조절해 주는 걸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행동을 형성할 때에는, 전혀 해보지 않은 행동을 형성할 때에는 처음부터 갑자기 딱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나오면, 목표 반응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결과물이 나오면 강화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목표 행동에 좀 더 가깝게 근접한 행동을 연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새로운 행동을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컨대 이것을 그래서 점진적 접근법이라 칭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언어 치료에서 쓸 수 있는 조용법의 예는, 예를 들면 옹알이를 단어로 바꿀 때, 자, 처음부터 첫 단어가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옹알이를 비슷하게 발음할 때 이것을 첫 시작, 조용법의 첫 시작 단계로 우리가 지정을 하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의 수준을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그리고 나서 비슷하게 반응을 하면 강화해주고 점차 목표 단어를 유사하게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조음 치료에서도 조용법은 잘 사용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치료법에 어떻게 응용할지를 한번 잘 고민해 보신다면 좋은 치료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자, 오늘은 여기에 이제 일련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추가해서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동 연쇄법이죠. 자, 먼저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보셨던 조용법과 용안법의 차이를 좀 간단히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자,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용안법은 자극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자극은 누가 주는 건가요? 자, 치료사가 주는 거죠. 치료사가 대상자한테 주는 걸 자극이라고 합니다. 결국 자극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킨다. 다른 말로 하다면 단서를 좀 변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조용법은, 자, 반응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 반응은 누가 보이는 건가요? 치료사가 보이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반응은 대상자가 보이는 것이죠. 따라서 대상자의 반응이 점차 목표 자극과 유사하게 바뀔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강화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조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걸 잘못 작성하다 좀 바뀌었네요. 자, 행동 통제를 변화시키는 행동 수정법입니다. 자, 그래서 사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책의 사례 219페이지에서 220페이지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스티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스티브는 골프 선수예요. 자, 골프 선수인데 어느 날부턴가 이제 퍼팅이라고 하는 게 잘 안 됐습니다. 퍼팅은 뭐냐면요. 자, 이 골프에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구멍에다가 이 공을 넣는 그 단계를 퍼팅이라고 합니다. 의외로 많은 골프 선수들이 이 퍼팅하는 걸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굉장히 긴장도 많이 되고요. 자, 그래서 퍼팅이라는 건 공을 넣는 단순한 행동입니다만 사실은 일련의 절차가 있죠. 예를 들면 공을 바라보고요. 자, 팔을 뒤로 자연스럽게 뺐다가 그 다음에 공을 다시 본 상태에서 이렇게 팔을 적절한 강도로 휘두르고 마지막에 피니시 동작까지 취하는 것. 자, 이것은 사실은 일련의 연속된 동작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퍼팅을 자주 실패하는 스티브에게 행동 수정가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절차를 하나씩 나눠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골프 선수들이 골프하는 그 영상을 보시면 바람의 방향을 보기 위해서 잔디도 뜯어서 이렇게 뿌려주고 바람을 확인하면 모자를 한번 이렇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두 팔을 벌리고 서서 그 다음에 심호흡을 한번 하고 팔을 뒤로 빼고 이런 식으로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야구나 야구에서 특히 루틴이라고 표현하죠. 네, 그 선수만의 루틴이 특유의 루틴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배팅이나 또는 피칭을 많이 합니다. 자, 결국 이렇게 행동을 일련의 연속된 행동, 연속된 순서에 해당하는 이런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행동 연쇄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행동 연쇄는 다른 말로요. 자극, 반응, 연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자, 우리가 보면 행동이라는 것이 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결국 행동 연쇄는 자극하고 반응이 일관된 연속으로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반응과 반응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어떠한 상황이든 자극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로서 반응이 나타나는 연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 반응에 강화를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동 연쇄법입니다. 자, 앞에 이제 사례를 지금 제 영상만 보지 마시고 꼭 그 교재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앞으로 잠깐 넘기겠습니다. 이런 보면 하나 이게 지금 연속된 8개 동작이라고 한다면 자, 두 번째나 세 번째에서 실패했어요. 세 번째에서 이렇게 뒤로 뺐는데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 다시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행동 연쇄법에서는 자, 어떻게 하나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자세를 잡고요. 예, 다시 또 팔을 자연스럽게 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강화를 해주고 점차 이제 그 순서를 늘려가고 하는 것들이 바로 행동 연쇄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행동 연쇄법에서의 각 반응은 이전 반응의 조건화된 강화물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전체적인 연쇄, 만약에 골프 동작이 8가지 동작으로 이루어졌다면 결국 8번 동작이 완성될 때까지 각 반응은 다음 반응을 위한 단서를 제공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3번 반응이 3번 자세가 취해져야 그 다음 4번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4번 자세를 취해야 5번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5번 자세는 4번 자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거니까 5번 자세의 단서는 4번이 되겠네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나의 반응과 반응이 조건화된 강화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강화물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제일 마지막이라는 건 제일 마지막 반응입니다. 결국 마지막 골프로 예를 들자면 공을 치고 나서 피니시 동작을 취하는 것, 이것이 이제 마지막 8번 동작이 되겠죠. 자, 이때 강화물을 취득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은 자극, 반응, 연쇄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게 왜 그러느냐? 자, 어떤 반응이 너무 약해서 조건화된 강화물이 유발되지 못하면요, 나머지 연쇄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극 반응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1번부터 8번까지 이루어져 있는 동작이 있는데 한 4번에서 안 됐습니다. 그러면 5, 6, 7, 8번도 당연히 잘 안 되겠죠. 여러분들 수영을 떠올려 보세요. 자, 수영도 일종의 행동 연쇄법이라고 가정한다면 여러분들 물속에 들어가서 발장구를 치고 그 다음에 손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임과 동시에 호흡을 취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물에 들어가는데 물장구를 못 쳤어요. 그러면
팔이랑 호흡도 잘 될까요? 예,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이처럼 자극 반응에 연쇄적인 행동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쇄를 수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결국은 효율적인 훈련을 통해서 약한 자극 반응에 강한 연결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훈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연쇄를 결국은 바꾸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약한 반응을 강하게 바꿔줘야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프로 선수들도 보시면 야구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 혹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야구 보세요. 각각의 다 루틴이 있잖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루틴인 게 뭐냐면 타자가 나올 때 그냥 나와서 공 보고 치는 게 아니고요. 타자가 이, 이 뭐죠? 그 좌석에 들어오면 다리도 벌리고 배트도 여러 번, 두 번, 세 번 땅을 치고 헬멧도 고쳐 쓰고 이러한 연결을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일종의 이 사람들한테는 행동 연쇄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습관을 들여놓으면 나중에 예, 똑같은 상황에서 공을 더 잘 칠 수 있다라는 강한 믿음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책에서는 보시면 여러분들 이 책에 좀 부호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최대한 비슷하게 썼습니다만 뒤에 나올 세모나 이런 것들은 좀 찾기가 어려워서 간략하게 써놨으니까요. 여러분들 가장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책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또 심리학에서 왔기 때문에 행동 심리학에서 왔기 때문에 행동 연쇄법에 대한 표기법들이 좀 있습니다. 자, S자 표시가 있고 플러스가 돼 있으면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연쇄의 마지막 반응 뒤에 정적 강화물을 받았다는 표시입니다. 자, 우리가 행동연쇄법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강화물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결국은 연쇄가 끝날 때 제공되는 강화물은요. 뒤따르는 반응에 대한 효과적인 조건 강화물로 작용이 되죠. 자, 그래서 자, S 플러스로 표시된다라는 거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사실은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런 예시를 만들어서 여러 이제 조를 짜서 그러면 5개 조가 3가지씩 예시만 만들어도 15개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좀 적용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에서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 자, 그래서 222페이지를 보고요. 여러분들 연습 문제를 좀 만들어 보세요. 행동 연쇄 예를 제가 뭐 과제도 아니고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많이 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워낙 좀 요즘 학생들은 과제가 많잖아요. 또 자, 그러니까 과제를 내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담을 주는 건 저는 원치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면 좋겠고요. 특히 여러분들은 또 나가서 임상가가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언어치료사들이 특히 임상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문제 행동이 나타났을 때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또 언어 치료적인 내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행동을 수정해 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행동 연쇄 예를 한번 여러분들 시간 날 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문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그 행동을 바꿔줄 때에도 행동 연쇄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또 중요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에서 행동 연쇄라는 챕터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아까 첫 번째 중요한 건 행동 연쇄가 뭔지 파악하는 거고요. 정의를. 두 번째 중요한 거는 행동 연쇄를 가르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행동 연쇄를 가르치기 위한 방법은 3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앞서 그 개요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는 전체 과제 지시법입니다. 자, 하나씩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역행 연쇄법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순행 연쇄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전에 여러분들 그 조음문장이라든지 음성학과 의문론 시간에 보면 아마 특히 조음문장일 때 배웠을 것 같은데 역행 동화, 순행 동화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 역행, 순행 같은 한자어예요. 자, 역행이라는 건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자,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게 순행이고요. 역행은 거꾸로 진행되는 게 역행이죠. 자, 그러한 한자어의 의미를 아신다면 이 3가지를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보시죠. 자, 먼저 전체 과제 제시법입니다. 자, 전체 과제 제시법은 뭐냐면요. 자, 연쇄, 즉 1년 된 그런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 모든 단계를 시행한 이후에 숙달될 때까지 전 단계를 계속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뭔가요? 전체 과제라는 말 그대로 모든 단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행한 이후에
이 단계를 계속 숙달될 때까지 연습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각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에 촉구, 프롬프트라고 해서 촉구를 제공을 합니다. 마지막 반응을 정확하게 완료하면 그때 이제 강화물을 제공하는 거죠. 자, 우리 교재에서 그 골프 선수 스티브의 사례는 여러분들 전체 과제 제시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골프 같은 경우는 자, 제가 한번 다시 그림을 보기 위해서 앞장으로 돌리면요. 자, 골프는 여러분들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면 목표를 달성한 건가요? 예, 전혀 달성하지 않은 거죠. 자, 골프에서는 결국 제일 마지막에 공을 넣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휘둘러 주는 것이 1년의 연속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 1번부터 8번까지의 어떤 동작이 있으면 1번, 2번, 3번만 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죠. 1번부터 8번까지 전체 동작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1년의 과정을. 자, 만약에 그래야 부자연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퍼팅을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때로는 이런 경우에는 전체 과제 제시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임상에서 이런 행동 연습법을 시행할 때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어떤 것을 적용하는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여러분들이 결국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 과제 제시법은 그 행동이 결말까지 완전히 숙달이 다 필요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전체 과제 제시법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역행 연세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행은 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거꾸로 이제 하는 거죠. 즉, 여기서 말하는 행동에서의 거꾸로는 마지막 단계를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단계를 가장 처음에 시행해서 연세의 끝에서부터 처음으로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결국은 연세가 수행되는 행동의 반대 순서로 연세를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어떤 특정 경우에는 역행연세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전체 과제를 하기 어렵고요.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자, 발달장애 옷 입기를 하는데 이 발달장애인의 지적 수준이 굉장히 낮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옷을 입을 줄 몰라요. 예를 들면 자, 옷을 입으려면 어때요? 팔도 넣어야 되고 오른팔 넣고 이렇게 옷을 이렇게 여민 다음에 단추를 하나씩 잠궈야 되는데 너무나 지적 수준이 떨어져서 옷 입는 방법을 모른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때 만약에 전체 과제 제시법을 사용하면 이 발달 장애인한테는 너무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자, 옷 입기의 가장 마지막 단계, 자, 단추를 하나만 잠그는 거, 제일 끝 단추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게 잘 되면 자, 단추 2개를 잠그는 거. 자, 그다음에 3개를 잠그는 거. 그렇게 해서 단추 잠그는 걸 다 하고 나면 팔 넣는 거. 네, 이런 거 순서를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부터 처음 단계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온 매무새 단정히 하기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거는 역행연습법이 더 효과적이겠죠. 자, 때로는 어떤 작업에서는 역행연습법이 더 효율적인 경우들도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적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자, 언어 행동에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역행연습법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동에게 모델링 할 때 자, 선 반응 요구 후 자극 제시인가요? 후 제시인가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모델링 같은 거 시행할 때요. 처음에 선 반응 요구를 할 때 우리가 전체 단어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하나씩 줄여주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마치 앞서 보셨던 그 용화법처럼요. 자, 이런 것들도 그 역행연습법을 적용한 겁니다. 또 다른 예시를 좀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더 이해하기 쉬운 거. 이건 제가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난 건데요. 자, 우리 스크립트 치료라고 아시죠? 스크립트는 대본이 있는 치료입니다. 주로 어떨 때 쓰나요? 네, 화용적인 거. 네, 화용적인 거나 아니면 어떤 언어적인 순서가 있는 주고받기 할 때 많이 쓰죠. 자, 예를 들면 생일 축하 같은 거 할 때, 생일 스크립트를 할 때 물론 순행 연세법으로 처음부터 할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초가 있는 불에 케이크에 촛불을 끄는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죠. 네, 이런 것들은 역행 연세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어떤 경우에 사용되었는지 사례가 2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예, 그림 11-2에 해당이 되고요. 자, 실제로 어떤 예에 사용이 되었느냐? 자, 발달장애 아동의 바지 입기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수행 연습으로 하게 되면 아이가 좀 더 어려워해요. 발달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지적 수준이 좀 많이 낮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부터 하는 게 이 아이에게 좀 가장 쉽습니다. 난이도가. 예를 들면 바지의 제일 마지막에 단추부터 이렇게 여미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쉽죠. 다리 넣고 하는 거 순서를 다 외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223쪽의 그림 11-1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행연세법입니다. 여러분들 순행이라는 것은 자, 역순이 아닌 반대로 이제 처음 단계부터 교육을 해서 끝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순행연세법이라고 하죠. 자, 근데 전체과제 제시법이란 뭐가 차이가 있느냐? 전체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학습하면서 반복하는 거고요. 순행연세법은 그게 안 되니까 자, 예를 들면 1번부터 8번까지 있으면 처음에는 1번을 연습하고 그 다음에 1번, 2번을 연습하고 이제 그 다음에 되면 1번, 2번, 3번을 연습하고 그 다음에 되면 1번, 2번, 3번, 4번을 연습하고 이렇게 연습하는 것이 순행연세법입니다. 자, 전체과제 제시법은 처음부터 8번까지 다 일련의 행동을 시퀀싱 있게 하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 이게 효과적이냐? 자, 대표적인 것은 자, 이 책의 224페이지에 나오는데요. 발달장애 아동들의 배변 훈련에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들 배변 훈련은 끝에서부터 할 수 없죠. 네, 왜냐하면 배변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배설을 하는 행위인데 제일 끝에서부터 연습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변기 앉는 그 순서부터 해야겠죠. 예, 항상 왜냐하면 일련의 과정으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물을 내리는 것까지. 예, 이런 방법에서는 순행연세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자, 여러분들 단어 발음을 배울 때 순행연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전혀 하지 못하는 소리 마찰음이라고 하는 걸 처음 배울 때 어떻게 하나요? 자, 그 치조 쪽에다가 혀를 갖다 대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갖다 댐과 함께 두 번째 단계에서 구멍을 이렇게 좁은 틈을 내고 자, 세 번째는 바람만 한번 후 불고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예, 묶어서 처음 단계부터 마지막까지 하고 나서 예, 나중에 이제 치조 맞춤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단어 발음을 배울 때는 왜 역행 연세가 안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자, 발음의 결과부터 거꾸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이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를 들면 마찰 성분과 뒤에 나오는 모음이 연속되어야 소리가 나는 건데 모음을 먼저 하고 마찰 성분을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순행연세법의 대표적인 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26페이지 표 11-1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표를 미처 이렇게 이 슬라이드에 넣지는 못했어요. 자, 세 가지 연세법에 대해서 개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왜 안 넣었냐면 앞에 제가 설명했던 것들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는 거라서요. 여러분들이 좀 책을 보고 이것을 체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관이란 건 결국 오버뷰, 결국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는 거잖아요. 꼭 한번 보시고 이 수업을 단순히 여러분들 뭐 시험 공부를 위해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제가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잘 학습하셔서 단순히 이론으로만 그치지 마시고요. 나중에 이제 치료를 진행할 때 문제 행동이 나타났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때 배웠던 것들을 조금씩 적용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게 공부할 때 궁금증이 생겼었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아마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텐데 자, 세 가지의 행동 연세법을 배웠는데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행동 연세법이 뭐냐에 대해서 책의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답은 없지만 이 책의 저자가 그래도 가장 답과 유사한 것을 얘기를 한다면 자,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과제의 경우에는 자, 벨람이라는 사람이 79년도 좀 오래된 연구에서 보면 자, 전체 과제 제시법이 발달장애인의 교육에서 굉장히 효율적이었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 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다 보여주고 나서 그 순서를 일련의 그 연속된 순서를 다 외워서 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연습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라고 이 벨람이라는 사람 연구에서 얘기를 했어요.
자, 왜 그러냐에 대해서 벨라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발달장애 교육에서 전체 과제 제시법이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장점 세 가지를 뭐라고 강조했냐면 첫 번째는 훈련시킬 과제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적게 소요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죠. 사실은 전체 과제 제시법은 시간이 적게 소요됩니다.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일련된 연속 과제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결과를 빨리 도출할 수 있죠. 예, 1번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 익숙한 단계인 경우에는 훈련 초기에 학습자의 독립성이 극대화됩니다. 자, 이 대상자가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아는 내용이지만 이 행동을 아주 빈번하게 하지는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 과제 제시법이 극대화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만 이제 발달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전체 행동을 다 외워야 되니까 그런 거고요. 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복잡한 과제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체 과제 제시법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는 순행 연세법이나 역행 연세법이 더 효과적입니다. 자,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운전면허 혹시 있으신가요? 자, 운전면허 여러분들 배울 때 운전 교습 시에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학습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우리가 주행 중에 브레이크를 밟는 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순행 연세법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역행 연세법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체 과제 제시법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자, 전체 과제 제시법을 사용하려면 갑자기 운전하다 말고 다시 멈췄다가 다시 처음부터 열쇠로 시동을 켜고 그 다음에 기어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엑셀레이터를 눌러서 속도를 맞춰주고 이걸 다시 처음부터 다 해야 되잖아요. 예, 효과적이지 않죠. 이런 복잡한 과제의 경우에는 역행연세법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미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브레이크만 밟는 걸 연습하는 거니까요. 브레이크만 밟는 걸 연습하는데 처음부터 다 시동 켜고 하는 거를 반복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고 이 저자가 말하고 싶은 강조점은 뭐냐면 자, 때와 상황에 따라서 행동 연세법의 세 가지 종류가 효과적인 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최상의 효과를 보이는 행동 연세법이 딱 뭐다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나마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발달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는 전체과제 제시법이 효과적이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고요. 자, 그것이 아니라 일반인 대상으로 한 복잡한 과제의 경우에는 전체과제 제시법을 할 필요 없이 자, 일반인들은 인지 수준이 정상 수준이니까 자, 순행 연세법이나 역행 연세법이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과제로 특별히 내드리진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예시를 좀 작성을 해보시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이런 것들을 자주 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임상에서 당황하지 않고 좋은 치료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과제 실시법, 역행연세법, 순행연세법에 대해서 한 번씩 작성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제가 예전에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같이 신교수법을 적용해서 같이 토의하고 자, PBL이라고 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좀 키워드리려고 했는데 온라인은 그것이 안 됩니다. 자, 조음장애, 특히 치조 마찰음인 스를 발음하지 못하는 사람.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언어 치료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네요. 자, 스 소리를 교육하려고 해요. 자, 이때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이것을 한번 논의해 보는 게 사실은 연습 문제였는데 온라인에서는 좀 어렵죠. 자, 딱 뭐가 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중에서 하나가 답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한 논거가 타당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역시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서 자, 오늘 제가 중요한 게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행동연세법의 정의가 중요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행동연세법의 세 가지 종류 전체과제 제시법, 순행 제시법, 그 다음 역행 제시법 예, 이 세 가지가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자, 행동연세법과 용안법, 조용법을 비교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용안법하고 조용법의 차이를 사실 알았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연세법까지 포함해서 세 가지의 기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의 기법의 공통점은 뭔가요? 자, 점진적 변화 절차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 세 개 다 행동을 만들어 줄 때 많이 사용이 되죠. 또는 익숙하지 않은 행동을 익숙하게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결국은 점진적 변화 절차라는 것은 결국은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새로운 행동 등을 형성할 때 일련의 단계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이 용어만 나중에 보시면 시간이 흘러서 보시면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용화법이나 조용법이나 행동연습법이나 이거 다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미세한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28쪽에 표 11-2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정리를 하자면 조용법은요, 단계들이 최종 목표 반응에 가깝게 근접할 때 강화되도록 단계를 구성합니다. 자, 제가 키워드를 하나만 꼽자면 여기서는 반응이죠. 자, 결국 아동이든 대상자든 환자든 이 환자의 반응이 제가 목표로 하는 그런 언어 치료라면 목표 어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동이라면 목표 행동이 될 텐데, 자, 이런 거에 근접하면 그때 강화를 해주는 단계로 구성한다면 조용법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 여러 번 강조를 드렸죠. 자, 두 번째 용안법은요. 자, 목표 자극입니다. 이번에는 자, 자극에 근접해 가면서 자극을 점차점차 변화시켜 주는 것이 바로 용안법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자극이란 말이 좀 어렵다면 여러분들 단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때 단서는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처음부터 정반응에 가까운 단서, 즉 정답을 알려주는 거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씩 줄여져 가는 거죠. 단계를요. 자, 단계 또는 차원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배우셨던 행동 연쇄법은 뭐냐 하면, 자, 연쇄를 구성하는 특정한 자극 반응에 이러한 연결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강화되도록 단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연쇄를 구성하는 특정한 자극 반응의 연결을 계속적으로 강화시켜 주는 것이죠. 자, 이때 연쇄법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자극과 반응의 일종의 연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종합해서 정리하자면 조용법은 반응, 용안법은 자극, 연쇄법은 자극 반응의 연결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죠. 자, 좀 차이점이 조금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 여러분들 계속 공부해 보니까 문제행동 언어 제어를 참 어렵죠. 예, 이렇게 행동을 바꿔준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 또 학습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실제로 임상에 나가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결국은 바로 문제 행동을 접했을 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응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